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에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힘을 내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연말 배당과 더불어 중국 소비 확대 기대감에 따라 중국 관련주들도 상승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활발하게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용관 차장님. 네, 사연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3,000당 제약입니다. 오늘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관련 시장의 규모가 워낙에 큽니다. 거기다가 지역의 확대 가능성까지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 확대 기대감까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이성웅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보겠습니다.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KB금융입니다. 예대 마진 개선이 하반기로 갈수록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과 금리 인상 외에도 지금 배당의 매력 같은 경우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배당 매력이 도래하는 금융주 추가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B금융 하면 금융주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인데 연말 배당주 투자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강원랜드입니다. 영업 환경 정상화와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한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 섹터는 상승세로 훈풍이 불어오는 만큼 연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계약에 대한 이슈, 또 배당, 그리고 중국의 키워드로 시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시간입니다. 12월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별 모멘텀은 부각이 되면서 종목별 순환매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목인 이슈는 순환매 속 탄력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금융 그리고 엔터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금융주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고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당국의 배당 활성화 제도 개편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또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동반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또 엔터주를 보시면 엔터주는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고요. 또 불황 속에서도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하이브 그리고 큐브엔터 등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돌아오고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은 금융주와 또 배당 계획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가 현재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배당 제도의 개선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줄지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 시장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선진국 대비해서 주주 환원이 좀 미흡하다. 이러한 지적이 꾸준하게 지적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도 개편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되고 그 이후에 이제 4월 정도 되면은 이제 지급이 대부분 되는데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도 사실 모르고 그리고 주주 확정 전에 혹은 또 매도를 해서 주주가 아닌 경우도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제 선진국처럼 배당을 결정하고 이제 주주 확정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경우 시가 배당률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 자금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배당주의 매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다소 떨어진 게 사실인데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이나 6개월을 기다려야지 이자를 받는 이런 예금보다는 하루만 들고 있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주의 매력이 또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배당주의 매수 적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이성웅 이사께 들어볼까요?
지금 배당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 대비해서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을 대입해서 실제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환산이 되는 거는 금융주는 평균적으로 한 6% 정도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나오게 되고요. 나머지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10% 이상 같은 경우 지금 시가 배당이 나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점은 배당을 받게 되면은 이 배당락이 나타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실제 그 배당락 같은 경우는 배당의 %만큼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각 종목 같은 경우 배당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매수의 타이밍이 중요하겠고요.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12월 첫째 주, 둘째 주 같은 경우에 매수를 하는 게 배당 수익률을 감안을 했을 때 또한 플러스로 해서 그 매수에 대한 그 시세 차이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확률이 높은 시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을 배당주 같은 경우가 배당의 목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한다고 하면 매수 적기 같은 경우가 12월 첫째 주, 둘째 주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슬슬 좀 매수를 시작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배당락을 감안했을 때 이 시기가 가장 좋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배당하면 역시나 떠오르는 그 대장적인 테마는 바로 금융주입니다. 뭐 전통적으로 고배당주에 속하는데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은행권에도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면서 배당 수익률이 최고 9%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주요 금융주별 배당 수익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네, 뭐 그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바와 함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BNK 금융지주나 JB 금융지주, DGB 금융지주가 약 9%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들도 8%를 예상하는 등 아무래도 이제 배당의 성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금융주들이 높다, 이렇게 뭐 시장에서는 다 알려져 있고요. 최근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제도 개편 여부를 떠나서 연말 그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금융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장이 다소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도 이러한 배당주의 그 흐름을 보면은 이러한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그런 어떤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좀 잘 지금 버텨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또 4분기 호실적을 예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뭐 배당 매력만 볼 게 아니라 이 실적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봤을 때도 긍정적인 좀 신호가 오고 있는데 고배당과 호실적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금융주 중에서 최선호주는 혹시 어디세요, 이사님? 뭐 사실 그 금융주의 특성이 군으로 엮여져 있어서 어떤 특정한 금융사가 독보적으로 오르고 이런 경우는 좀 낮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이 군으로 함께 움직인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조용하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특별하게 이제 선호주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배당 매력이 있는 이런 종목들이 함께,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는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 선호하는 기업을 맞춰서 이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이성웅 이사께서 잠시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제 배당락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감안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배당락을 감안하지 않고 투자를 했을 때는 배당은 내가 해당이 되는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 또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성웅 이사께서는 금융주 가운데 어떤 기업에 좀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시겠어요? 일단은 배당률로 접근을 하기는 했어요. 배당률의 접근 같은 경우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원래는 높은 배당에 더해져서 PF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덜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고배당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지방은행이 접근을 하는 게 좀 우선적이었는데 지금은 PF 이슈 같은 경우가 지방은행 중심, 그다음에 대형은행까지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하고 배당만 본다면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시가 배당이 한 8%대 다 보니까 좀 접근이 가능한 최선호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지금 생각해야 될 점은 우리가 배당락을 감안을 해야 돼요. 이 배당락 같은 경우는 이 배당을 받고 8% 그대로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진입 같은 경우는 배당을 감안하지 말고 실제 이 매수 단가에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따져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 엔터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어둡고 다운된 분위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엔터주가 최근에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 가운데서도 뭐 인플레이션에서도 좀 자유롭고요. 또 탄탄한 팬덤을 바탕으로 호실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그전에 보면 한류의 시작이 이제 중국이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뭐 대장금이나 뭐 별그대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엔터사의 고성장세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시장만 놓고 봐도 중국의 음원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수준이 돼요. 그리고 그 엔터 산업을 통으로 놓고 살펴보더라도 한 5배 이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장군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엔터 산업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되는 게 우리나라 엔터 업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시장에 대해서 파이가 커진다고 하면 그만큼의 매출액 같은 경우가 바로 이어받아서 우리나라 엔터 업종들에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단순히 매출 볼륨이 커지면서 이익이 더 성장을 하게 되고 이 이익 같은 경우에서 시가총액을 대입을 할 때 멀티플이 더 커질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특징을 생각을 하고 글로벌 탑에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의 잣대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 엔터 4사의 반등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이들의 반등에 비해서 중소형 엔터주는 탄력이 지금 약한 모습인데 중소형 엔터사 중에서도 또 이슈가 있으면 가장 또 강하게 튀어오르는 게 또 작은 종목들이잖아요. 이 가운데서 좀 경쟁력이 돋보이는 기업을 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신혁승 이사 어떤 기업 좀 보고 계세요? 네, 사실 그 엔터 그 종목들이 그 중소형 엔터사들이 그렇게 크게 그 대형 엔터사사에 비해서 뭐 이렇게 좀 탄력이 약하다, 뭐 약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그 중소형 엔터사 중에서는 그래도 큐브 엔터 좀 좋게 보는 그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의 흥행성을 감안해서 어떤 그 주가 레벨업이 진행 중이고 이러한 실적은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그 메타버스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형국의 주가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으로 큐브 엔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 경우에는 높은 공매도 비중도 늘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특히 뭐 SME, 뭐 라이크 기획과의 그런 이슈가 있었을 때도 그런 노이즈가 있을 때도 늘 공매도가 같이 좀 늘어나잖아요. 현재 공매도 비중은 어떤지 궁금하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경계를 하면서 투자해야 될 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엔터주는 3분기 실적이 이연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했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방향성을 결정을 하면서 그 상승이 나타났고 그 부분 안에서 공매도 비중이 축소되다가 지금은 다시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터업종 같은 경우는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공매도 비중 같은 경우는 평균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 수치를 상회하는지 하회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 주가의 방향성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JIP 엔터 같은 경우는 평균치 대비해서는 조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탄력이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게 외국인 매수 중심으로 매수를 대입을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가 공매도 비중이 좀 쌓여가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특정 주가 같은 경우를 넘어서면 공매도 또한 환매수가 나타날 수 있는 무조건 수급적으로 좋지 않은 요소가 아니라 뭐 긍정적으로 수급이 상승을 할 때 좀 더해질 수 있는 요소임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좋은 모멘텀으로 상승을 할 때 쇼커버링으로 더 상승을 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엔터가 오랜만에 좀 훈풍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좀 많이 좀 투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 궁금할 것 같은데 위로 상단에 가장 많이 열어둘 수 있는 엔터주를 꼽아주신다면 어디 있을지 이사님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는 뭐 그 중소형 엔터사를 그 제외하고 만약에 그 엔터 4사, 대형 4사 중에서 고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 라이크 기획 그런 부분이 계약이 종료된 SM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거의 올해 신고가를 거의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흐름이 좋다.
그래서 지금 SM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라이크 기업과의 그런 계약 관계 이런 것이 문제였는데 그런 것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실적의 반영이 차곡차곡 된다면은 아마 그 엔터주 중에서는 SM이 가장 그 탄력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사님께 질문을 드려볼 게 있는데 두 분 다 이사님이시네요. 네, 이성웅 이사께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었으나 이제 SM을 먼저 들었고, 자 그럼 이제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느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이제 내년에 실적을 바라볼 때고 이 예상되는 실적이 1,000억 원대의 체력을 가진 JYP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이제 1,000억대 영업이익 기준 이 허들을 넘어서게 되면은 우리가 멀티플을 대입을 해보는 거죠. JYP엔터 같은 경우는 2조 5천억 원 정도의 체력까지는 열리게 돼요. 지금 한 2조 1천억 원 정도의 시가총액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승에 대한 여력은 기본 한 20%는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JYP엔터 같은 경우는 좀 이익 같은 경우가 EPS 기준으로 꾸준히 나오고 상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엔터주를 저희가 한알령과 더불어서 좀 살펴봤는데 앞서서도 뭐 카지노주도 등장을 했고 이제 중국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도 좀 뜨거웠고 여러모로 좀 훈풍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엔터주를 다루긴 했지만 혹시 중국 그 한알령 해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로 코로나의 그 방역이 조금 달라진다 이 관점과 관련해서 눈여겨보시는 기업이나 뭐 테마가 있으실지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우리가 뭐 앵커님과 그 방송 전에 이제 사담으로 이제 오늘 시장과 그 중국 관련된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오늘 보면은 시장에서 거의 이제 주요 투자자들 또는 이제 이런 이슈가 가장 강력했던 그 중국 쪽 이런 쪽에 그 많이 매수세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OTT가 그 중국에서 이제 좀 풀린다는 얘기로 인해서 OTT 관련 섹터들이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어떤 신호가 아니었나. 지금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그런 이슈 이런 것들은 좀 중국 쪽에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 그 시장을 억눌렀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인플레로 인한 금리 인상 뭐 중국의 이제 봉쇄로 인한 공급망 교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지금 앞에 단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약간 좀 소강 상태고 또한 금리 인상 이슈,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지금 하나 마지막 퍼즐을 끼울 중국의 봉쇄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오늘 그런 부분들이 강하게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금일 뭐 화장품이라든지 뭐 면세점, 뭐 호텔, 관광, 여행, 항공 등등 여러 섹터들이 전방위적으로 수급이 이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 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면 이러한 그 중국 관련 섹터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이제 밀접한 산업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격적인 상승이 이제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관련된 중국 소비주들은 전체적으로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성웅 이사께서는 어떤 종목이나 어떤 테마를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우선적으로 중국 쪽에 반응을 하는 게 화장품 쪽이 먼저 반응을 했어요. 기존의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 주가로는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 곡석 가리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지노를 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연결해서 관광이라든지 그러한 부분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아주 많이 빠져 있는 쪽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실적어들이 내려가 있고 망가질 대로 망가진 실적 안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먼저 턴을 하면서 실제 데이터가 돌아서면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성을 기억을 하고 대표적으로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 케이스로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호텔신라도 이제 훈풍이 좀 불어오는지 기대감이 좀 듭니다. 자, 이슈를 통해서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활발한 개별 종목 장세에서 돋보이는 고배당 매력의 금융주, 그리고 한알령 해제 기대감의 엔터주 점검을 해봤습니다. 금융과 엔터 모두 긍정적 모멘텀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구간인 만큼 나의 포트에 어울리는 종목 잘 선별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위메이드 먼저 보이고요. 정부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으로 부각된 현대 로템과 AP위성, 영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을 사실상 승인했다는 소식에 급등한 아시아나항공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비엠, 금양, 포스코 엠텍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 AP위성 그리고 포스코 엠텍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나항공부터 보겠습니다. 영국 당국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추가 승인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23%까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마감은 11% 강세로 했습니다. AP위성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부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선포하면서 우주항공 관련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AP위성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늘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엠텍 보겠습니다. 리튬 가격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죠. 5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오늘 종가 10,0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럼 아시아나항공부터 사영관 차장님과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사실상 합병이 승인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승인 기대감도 높아졌는데요. 향후 인수 과정에서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네, 일단 영국 쪽에서는 사실상 합병을 승인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급등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최종 저항대인 121선을 맞고 길게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으로 좀 좋지 않게 끝났어요. 그리고 수급도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35억가량 그동안 사왔던 것들을 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이 일어났고요. 이게 사실상 영국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개 국가가 있죠.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 중국 이쪽에서 한 군데라도 반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합병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합병을 해나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애초에 산출을 했던 것보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가 급격하게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과연 무엇을 위한 합병인가? 합병했을 때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맞냐? 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영국의 사실상 승인과 맞물려서 일어났다라는 부분들은 우리는 조금 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승인이 더 나와야 될 4개 국가들에 대한 과정들도 좀 지켜보시면서 너무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것은 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121선의 강한 돌파가 이루어질 때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쫓아서 들어가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미국이나 유럽연합 등 필수 신고국의 결합 심사 승인이 남은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고요. 또 오늘 급등에 외국인이 매도로 대응한 것도 경계해야 할 요소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일봉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121선 맞고 떨어졌어요. 거기다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로 윗꼬리가 길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대는 일단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121선이 위치해 있는 14,000원이 살짝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일단은 저항대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지지는 일단 주봉이나 월봉으로 갔을 때 좀 보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현재 차트상 주봉 차트인데 매물대가 견고하게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부분들에서 최근에 좀 장중에는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지만 결국 주상의 종가로는 11,00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들이 계속 나왔다가 합병, 사실상 승인과 더불어서 시세 탄력이 분출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더 나오면서 한 번 더 주가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일단 지지선은 11,000원 정도에서는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AP위성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로 AP위성 같은 중소형 우주항공 관련주들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AP위성의 기술 경쟁력 그리고 향후 성장 포인트부터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좀 주목받는 건 저궤도 위성 쪽이에요. 저궤도 위성 쪽에서 인텔리안테크라는 기업이 일단 원앱과의 레퍼런스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의 정부 쪽에서 100대 국정과제를 정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주가 들어갔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좀 디테일하게 완성이 되어가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고요. 이 저궤도 위성 쪽에서 설계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미디어나 엔터 이런 쪽들에서 대박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전에는 이런 IP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는 대박 났는데 제작사는 얻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번에 레몽레인이 50% 지분을 IP로 확보하는데 자기 자본금의 74%를 밀어 넣을 정도로 대작 IP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라는 미디어 엔터 업계 쪽의 그런 흐름들을 엿볼 수 있는 투자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술 설계 기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IP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이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향후에는 기술을 또 수출해서 특허료를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10년도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다목적 실용위성의 본체 개발 주관업체로 선정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협업을 하면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런 기술들을 이전받아와서 더욱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글로벌 위성통신 안테나 쪽에서 점유율 1위 기업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인텔리안테크입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을 때 원앱 대표가 한국 쪽의 사업 참여를 희망을 했어요. 점점 더 지금 시장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에 의해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아마 더 가팔라질 거예요.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 약간 괴짜긴 하지만 천재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일단 저궤도 위성을 계속 쏘아 올려서 이 핵심이 발사체의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러시아나 이런 곳들을 직접 비행기 타고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궤도 위성을 저렴하게 쏘아 올려서 세계 어디에서나 음영 지역 없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기본 틀이 될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우주로 날아가는 발사체 이런 것들까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AP 위성 좀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일단은 또 하나의 분야에서도 글로벌 1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위성 휴대폰 쪽에서 글로벌 1위의 휴대폰 자체 칩을 내장하는 기술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에 우주 항공 이런 쪽의 분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고객과의 레퍼런스 확보를 조금 더 빠르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궤도 위성 설계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이쪽에서 민간 주도의 시장이 차근차근 커지고 있고 또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는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주가를 보면 최근 저점을 높이면서 12,000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네, 일단 어제까지는 분위기 조금 사실 안 좋았어요. 거래량이 증가하는 와중에서도 121선 맞고 음봉이 나와버렸어요. 그 밑에서 끝났죠. 이 121선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그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평선 들어가서 설정하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선이에요. 그만큼 이걸 저항대로 크게 작용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장중에는 뚫었지만 결국 종가로는 밀리면서 음봉까지 나왔잖아요.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서는 일단 한번 차익 실현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하는 것도 좋겠죠. 근데 오늘 일단 정부 쪽에서 조금 더 강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한국항공우주청에 만약에 청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줄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도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강하게 오늘 121선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5일선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 121선이 어제까지 저항대였어요. 근데 한번 돌파하고 나면은 그게 뭘로 바뀐다고 그랬죠? 지지대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지지선은 일단은 121선이 위치해 있는 11,000원이 될 것 같고요. 저항은 글쎄요. 일단 일봉상에서 매물대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 정도 가면은 차익 실현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대 상단에 위치해 있는 13,000원을 1차 매물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포스코 엠텍도 살펴보겠습니다. 리튬 가격 고공행진으로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는데요.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포스코 엠텍 급등하는 거 보면서 반응이 좀 나뉘는데 안 좋은 쪽들로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과 미국이 이제 무역 분쟁 일으킬 때 휘토류 관련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실체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체가 있습니다. 포스코 최근에 홀딩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가 리튬 염호로부터
이 리튬이라는 물질, 사실상 수산화 리튬이 되기 전에 탄산 리튬이라는 부분들을 채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한 번 정제 가공을 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2차 전지 그리고 중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그런 수산화 리튬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리튬 염호나 정광 거기에서 탄산 리튬 뽑아내고 탄산 리튬에서 다시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서 그 물질을 화학적으로 합성시켜서 배터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이클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포스코가 예전에 그 정제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르헨티나 쪽에 염호를 하나 취득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포스코 엠텍의 소유예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높은 정제 기술력을 가지고 이 사실상 리튬 염호에는 불순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정제해서 굉장히 높은 순도의 탄산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예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5개 미만의 업체만 가능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이 포스코 쪽에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염호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저렴하게 취득했죠. 그런데 이게 작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00조 정도의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그때 대내외적으로는 조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이거 정말로 불순물 많은 리튬 염호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정제 기술만 있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21년 11월 기준으로 리튬 가격을 환산했을 때 그 가격이라는 거죠.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300조 가치입니다. 포스코의 말대로 의하면 그때 300조가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점점 더 기술은 고도화가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리튬 정광이나 금속에서 뽑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력이 뒷받침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리튬 염호로부터도 탄산 리튬을 더 높은 순도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광산의 가치는 아마 향후에도 이 가격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이렇게 성장성, 그리고 말로 들어보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지만 실적을 막상 보면은 3분기 영업 손실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 리튬 모멘텀이 어디까지 주가를 견인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단은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저는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건은 이거죠. 이 리튬 염호에서 얼마나 높은 정제 가공 기술로 순도의 탄산 리튬을 뽑아낼 수 있느냐. 포스코가 그 기술을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적으로 최근에 이틀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너무 급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리튬 염호에서 뽑아내는 건 시간도 좀 많이 걸려요. 장치가 필요하고 대규모 설비를 그쪽 옆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일단 좀 꺾일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지지선을 일단 5일선까지는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급등했기 때문에 이격은 좀 큽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8,300원 정도가 지지선이 될 것 같고요. 저항대로 봤을 때는 일단 월봉으로 가면 명확해지죠. 여기다가 제가 수평선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 가격이죠. 12,000원 저항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가는 8,300원, 저항가는 12,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아시아나항공, AP위성, 포스코 엠텍 점검을 해봤습니다. 부각되는 모멘텀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실적 성장은 부진한 상황인데요. 미래 성장 가치와 실적 추이 균형 있게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사용관 차장이 TYM, 이성웅 이사 LG 디스플레이, 신혁승 이사가 파라다이스 가지고 오셨습니다. 역시 또 이렇게 내여주에서도 또 파라다이스 이 카지노 종목이 등장을 했는데 내여주에도 한번 좀 소개가 된 적이 있는 종목이죠. 이제 일상 회복 기대감이 중국까지 확장이 되면서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 성장 추이부터 들어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오늘 그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그 차트의 모양도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요. 종목을 좀 보면은 3분기 영업이익이 383억으로 굉장한 서프라이즈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 등도 있었겠지만 어쨌건 간에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지노와 호텔, 복합 리조트 전 부문에서 실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적 성장을 이끄는 그 일본의 리오프닝 이슈에 이어서 지금 현재 오늘 굉장히 그 시장을 달궜던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시 추가적으로 레벨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고 이제 그 종목을 좀 보면 뭐 굉장히 그 최근에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1선 지지하면서 굉장히 그 우상향으로 나타내는 모습, 특히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양봉을 뽑아내줬고요.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지금 오늘 그 중국 관련 이슈가 조금 그 과했던 부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서 약간의 눌림목이 나온다면 뭐 좋은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한 16,500원 수준, 그다음에 목표가는 지금 상단이 어느 정도 열려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된다면 2만 원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손절가는 15,000원 수준으로 잡는데 제 생각에는 15,000원 수준까지는 뭐 좀 안 올 것 같고 조금 계속 이 종목도 지금 중국 이슈와 더불어서 실적 성장세를 기인하는 그런 종목으로서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파라다이스를 짚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카지노 종목하면 이제 롯데 관광개발도 있고 뭐 또 여러 종목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파라다이스를 그 카지노 종목 중에서 가장 좀 좋게 보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래도 뭐 그 모든 종목, 뭐 GKL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롯데관광개발도 그렇고, 다 뭐 긍정적으로 지금 최근에 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강원랜드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파라다이스가 그 카지노 업종에서 가장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파라다이스를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오셨는데 LG 디스플레이가 요즘 부쩍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등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불황 속에서 애플의 XR 기기 모멘텀이 이 산업의 기회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LG 디스플레이도 제품 포트를 지금 재정비에 나섰다고 들리더라고요. 이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대표적으로 매출이 가장 높은 사업 부분이 LCD 사업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매출이 발생해도 영업이익률이 낮고 비용까지 감안하면 거의 적자 수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철수를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철수에 대해서도 진행을 할 때 시기 여부가 중요한데 이 시기 같은 경우가 연말 연초에 도래를 하면서 실제 철수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LCD 사업을 LG 디스플레이가 철수 또는 매각을 하고 그 이외에 이제 대형 OLED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소형 OLED 같은 경우를 놓고 어떤 사업을 집중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지금 받고 있는 시장에서 좀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장 일각에서는 뭐 증자에 대한 이슈의 가능성도 내비치는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낮고 좀 비용 같은 경우에 조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 LCD 사업 같은 경우에 철수 또는 매각의 여부겠고요.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기본 10% 이상 또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즉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가격대를 정해놓고 매수하는 부분 한 가지, 그 다음에 LCD 사업의 철수 매각 이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따라가는 매수까지 대입을 하셔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계속해서 그래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좀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대를 어디까지 좀 상단을 열어둔다라고 볼까요? 상단 같은 경우는 뭐 중기 추세 뭐 저항 정도로 일단은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가격은 16,000원을 우선적으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술적인 반등 요소가 대입이 되더라도 뭐 이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요. 실제 좀 LCD와 관련된 부분에 이벤트가 나온다고 하면 뭐 이 구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선을 잡았습니다. 이 구간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아무래도 시장이 꺾이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 가격까지는 올 수 있는데 뭐 그 가격에 도래시는 손절을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과 거의 비슷해요. 14,200원, 14,000원 초반, 13,000원 후반대까지는 좀 매수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XR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어제도 XR 관련해서 종목들을 조금 한번 검토를 해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애플의 XR이 좀 뭐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에 그칠 것이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성웅 이사께서는 이 XR 관련주들 좀 단기적으로 그냥 일정 모멘텀 정도로 보세요? 아니면 좀 시장에 그래도 훈풍을 길게 좀 이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실까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 관련주들이 한 2배 정도 떴다가 그 조정 나오고 10배 주가가 떴을 때 시점이 언제였냐면 그 삼성전자 기준, 애플 기준으로 실제 판매에 대한 대수의 허들을 넘어섰을 때 그때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없던 게 생겨나고 이게 도입기 측면에서는 주가가 아무것도 없이 상승했다가 제자리로 올 수 있는데 실제 그 판매 허들이 넘어서면은 또 여기에서 10배짜리 종목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없던 기기의 시장 같은 경우가 강화가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섭리를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전제는 일단 기대감으로 관련된 종목들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의 선택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면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나서 판매에 대한 대수, 허들을 생각하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세 다음에는 본 시세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시장이 예상했던 그 실적을 뛰어넘는 순간 그때 이제 주가가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사용관 사장님의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TYM을 가지고 오셨죠. 이제 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이어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실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수출 호조세가 특히 좀 돋보이는데 우상향 성장 사이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상 이 농기계, 트랙터 이런 것들 얘기하면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약간 굴뚝산업 이런 쪽으로 좀 취급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일단 테슬라가 조금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완전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심도 있게 했고 실질적으로 전기차에서 가장 앞서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행거리와 데이터가 많이 쌓였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구글의 웨이모 이런 업체들이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율주행 얘기를 왜 먼저 꺼냈느냐 하면은 이 자율주행 쪽에서도 농슬라가 뜬다라는 기사가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보셨을 거예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랙터에 운전사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3단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자율주행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 시스템 쪽으로 사람이 아닌 넘겨주는 과정에 있는 게 3단계고요. 5단계로 갔을 때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로 같은 곳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할 때는 이런 환경들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자율주행의 속도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느리게 발전하고 있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농업기계, 이런 쪽에서는 사실상 자율주행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논과 밭, 이런 곳들이기 때문에 트랙터에다가 정해진 로직 입력해 놓으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북미 쪽에서 244만 평의
논을 가지고 원격으로 밭을 가는 한 분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굉장히 좀 평화롭죠. 이걸 인간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율주행 트랙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할 수가 있고 그 시간에 이분은 다른 일을 하고 또 딸들과 차를 마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평화롭게 네. 화면에서 그려졌습니다. 아들만 안 마시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미국이나 이런 곳들은 굉장히 영토가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입니다. 우리나라랑 또 달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자율주행이 접목이 되면서 결국은 굴뚝산업이라 불리우던 이런 농기계 쪽도 화랑을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런 시점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뭐 미국에서 그 존디어가 이제 뭐 굉장히 맞아요. 무섭게 좀 올라가고 우리나라에서는 TYM과 대동이 과연 누구가 농슬라가 될 것인가 이걸로 좀 분분한데 그러면 TYM의 이제 목표 주가까지 한번 좀 들어보고 대동이 아닌 TYM을 선택하신 이유까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TIM 뭐 국내 1위 업체이고 당연히 이제 주가 면에서도 탄력이 더 붙는 모습들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대동도 같이 좋습니다. 두 개 업체는 같이 묶어서 관심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TIM 화면상에서 보셨을 때 제가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저항대죠. 121선과 매물대를 동시에 이런 식으로 돌파해버리는 파동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떨어진다. 만약에 주가가 조금 변동성을 보이면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디에서 사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지지선입니다. 그게 이제 매물대 상단과 121선 부근이 되겠죠. 결국에는 2,400원에서 500원 부근에서 매수가 만약에 못 사신 분들은 적절할 것 같고요. 저항대 제가 미리 그려놨죠. 일봉상에서 지금 부딪혔었던 이번 5월 달에 갔었던 가격들이에요. 3,600원 부근이 저항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좀 알려주셨던 종목들 지금 잘 가고 있어서 저희가 AS를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서 제시를 해주셨던 SKI 테크놀로지 지금 한번 좀 리뷰를 듣고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종목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우리가 SK그룹 같은 경우가 최근에 조금 변화는 아니지만 그 현대차 그룹과 함께 그 2차 전지 부분 사업을 진행을 하는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그 같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 그 사업체들의 그 실제 제품들을 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내년에 흑자의 타겟 같은 경우가 가깝게 좀 앞당겨질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지금 가장 큰 포인트는 분리막과 관련된 기업들 가동률입니다. 이 가동률이 올라오는지 내년부터 체크를 하시면 주가 같은 경우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좀 더 봐도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네, 내년에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혁승 이사께서 에브리봇, 그 로봇 시장이 이제 조금 달궈질 때쯤 가지고 오셨었는데 이제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에브리봇 어떻게 지금 좀 보세요? 네, 뭐 로봇 관련 섹터들이 그 이틀간 뭐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안 좋으면서 그 동반 이제 그 조정을 받긴 했는데 그러면 뭐 시장이 괜찮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양봉을 그려낸 모습입니다. 에브리봇 뭐 삼성전자의 그 1인 1로봇 시대 그와 발맞춰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 정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61선과 모든 그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여기서 그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지금 17,000원 수준, 17,500원 수준만 돌파해 준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로봇 섹터들이 오늘 봐서도 알겠지만 전통적인 섹터 또는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쪽 섹터로 좀 수급이 몰릴 수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섹터의 모멘텀은 여전히 살아있고 17,500원을 돌파할 경우에는 강한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수급이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 오늘은 신혁승 이사의 파라다이스, 이성웅 이사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사용관 차장의 TYM까지 만나봤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웅 글로온 파트너스 이사,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